네, 그럼 지금부터 2016 부산 공간 대포럼의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동아대학교 건축학과 이성호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서울에서 이까지 멀리서 오신 박인숙 교수님하고 김진우 소장님한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부산의 도시와 건축의 발전을 위해서 이런 좋은 강연을 듣게 되어서 참으로 의미 깊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질문을 준비를 했었는데 요거를 일단 박인석 교수님한테 드릴 질문들이 몇 가지가 있고 그리고 주로 이제 김진욱 소장님한테 드릴 질문이 있는데 근데 일단 우선적으로 질문에 대답하실 분들께서 대답을 해주시고 뭐 부연해가지고 다른 분께서 다시 뭐 서울의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연으로 설명을 해주시면은 괜찮지 않겠나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우선은 그 박인석 교수님이 보여주신 아까 보여줬던 그 3기 신도시의 프로젝트의 결과물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 싶거든요. 비록 이제 박 교수님께서 하신 것은 아니지만은 그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물론 이제 입체화 계획, 도시건축 통합 계획도 중요하지만은 실질적으로 우리 건축사들이 아니면은 도시계획가들이 설계를 했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생각이 드는가 하면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스트리트의 분위기, 그 다음에 스트리트에서 느껴지는 건물의 스케일감과 입체감, 그리고 공간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이제 구체적인 스케일이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면은 3기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아까 슬라이드에서 봤었는 건 뭐 세일이라고 하는 구조가 있었고 80m 곱하기 60m 가장 작은 단위의 도로에서 둘러싸여 있는 것이 있고 그것이 이제 두 개가 합치면은 80에서 130m 그러니까 하나의 소규모의 블럭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또 6개가 합치면은 거의 360 곱하기 260 정도의 그 정도의 스케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소규모의 블럭 뭐 소가구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도시들의 유형이 뭐냐면 유럽에 있는 파리라든지 바르셀로나라든지 아니면 미국에 있는 뉴욕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가로의 블럭의 크기에 따라서 도시의 경관이 달라지고 도시 스케일이 달라지고 연속성이 달라지고 막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 파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80m에서 뭐 큰 거는 240m까지 가고 뉴욕 같은 경우에는 짧은 데가 한 80m, 긴 데가 한 240m까지 가는데 혹시 교수님께서 이 건축과 이제 그 단지 연구를 하신 연구자로서 보셨었을 때 우리 한국에 맞는 아니면은 우리 말씀하셨던 지역 융합 공유형 주거 단지를 계획했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스케일, 가장 이상적인 가로하고 가로의 크기라든지 블럭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글쎄요, 그게 이상적인 뭐 정답이 하나 딱 있을까 싶긴 한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그게 다 경험치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저 과천지구 설계한 설계팀도 여러 가지 사례 조사를 분석을 했겠죠. 저 도시들을 대상으로. 3기 신도시는 과천은 신도시가 아니고 3기 신도시는 여러 개가 있는데 각각의 팀마다 다 다른 분석을 했겠죠. 뭐 설계자라는 건 다 컨셉이 다르니까. 근데 보면은 우리가 몇 개 익히 알고 있는 사례를 보면은 여기는 서울이 아니지만은 부산이지만은 맨날 수도권에서 얘기하는 대표적인 신도시가 분당 신도시인데 분당 신도시나 일산 신도시는 한 블럭이 엄청 큽니다. 400m 곱하기 400m예요. 그걸 바둑판처럼 4등분을 해갖고 한 단지가 200 곱하기 200이 되게 자른 게 기본 모듈이고 바르셀로나는 제가 알기로는 한 113m 정사각형 정도 크기 되고
맨하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80m 곱하기 스트리트 쪽이 80m고 에비뉴 쪽이 한 250m 되고 예. 아까 그 제가 보여드렸던 막과리가 한 80 곱하기 80 정확한 수치는 아마 논문 쓰신 김철수 선생님이 더 잘 알 텐데 한 80m 내외 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분당 신도시는 분명히 부담스럽습니다. 보행에 200m가 되면은 그래서 아마 정확하게 뭐 딱 정답이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대략 그 한 80m에서 100m 정도가 이 정도를 그 한 마디로 해서 새로운 길이 이렇게 등장을 해야 이게 도시의 액티비티를 담기에 적당하다고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례들이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 걸 보면 그래서 뭐 저도 그 정도면은 뭐 보통 우리가 보행 거리로 한 10분간 여유 있게 걸으면 800-900m 걷는다고 하니까 한 80m 정도 되면은 한 1분간 걷는 1분 거리 정도 아니겠습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예. 1분 정도 걸으면은 모퉁이가 나오는 예. 뭐 그런 스케일이 다들 자연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바르셀로나나 파리 같은 경우를 보고 그리고 우리 그 젊은 층이 가장 많이 가는 광안리의 골목의 길이를 재어보면은 거의 뭐 100m 내외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트리트에서 이 보행자들이 가장 느낌이 좋은 그 거리가 1분 정도 걸어갔었을 때 다른 변화가 있는 골목을 발견하고 이런 스케일들이 가장 맞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부산에서도 정비 계획, 뭐 사전 타당성 심의 같은 거 들어왔었을 때 보면은 보통 100m에서 100m짜리도 없고 보통 200m, 300m 뭐 그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되었을 때 만약에 현실적으로 저희들이 그런 프로젝트들이 정비 사업들 닥쳤었을 때 사업자가 그런 걸 갖고 온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도저히 300m는 이게 저희들 상식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인데 어떻게 기술적으로 건축적으로 이거를 잘라가지고 그러한 스케일을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물론 이제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처음부터 하면은 이상적으로 계획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갖고 왔습니다. 그랬었을 때 어떻게 조언을 하실 수가 있으신지 심의위원 입장에서 아니면 계획자 입장에서.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두 개 제가 발표한 거 있고 김진욱 대표가 발표한 게 있는데 제가 발표한 거는 그 새로 택지 개발을 할 때 공공주택 개발 공특법이라고 그러죠.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개발을 했던 사례들이고 그러니까 그 신도시급 사례들이고 김 대표가 얘기한 거는 서울시가 그 주로 정비계획 대상이죠. 정비계획 대상으로 그 신통기획이라는 게 다 정비사업주이기 때문에 그것은 정비사업이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그 기성시가지 속에서 이미 도시계획이 돼 있는 그 일단의 블록을 다시 계획하는 거 아니겠어요? 재건축 주로 재건축 프로세스가 많죠. 노후 신도시 노후 신도시 지금 재건축하는 것도 거기에 똑같이 해당될 겁니다. 예, 우리 예. 안 그래도 그러니까, 여쭤보려고 한 게 노신도시의 자료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그러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두 개의 큰 차이가 이 3기 신도시 쪽은 도시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도시 계획과 건축 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하는 계획이고 이 신통기획 쪽은 서울시의 신통기획 쪽은 도시계획이 이미 셋업돼 있는 곳에서 재건축 행위를 한 블록을 일단의 블록을 이렇게 재건축을 할 때 정비계획이라는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이 김진욱 대표가 훨씬 더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도시계획 정비계획이 도시계획을 수립하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도로를 내도 됩니다. 그러니까 200m 곱하기 200m 블록을 갖고 와서 이렇게 들이밀었다. 조합이 가령 뭐 그리고 그걸 신통기획 같은 그 사전 공공기획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랬을 때 이렇게 길을 적당히 이렇게 내도 되는데 사실 그게 조합 땅을 뺏는 거니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 단지를 관통한단 말이야 도로가 뭐 이거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뭐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항상 타협체로 등장하는 게 공공보행 통로 아니에요. 그 말 많은 공공보행 통로를 놓았고 나중에 문을 닫았네 마네 뭐 하는 그런 식으로밖에 안 되는데 이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정비 계획의 권한이 적극적으로 좀 조정의 권한이 적극적으로 좀 부여돼야 될 것 같은데 이 지방 정부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김 대표가 훨씬 더 실감 있는 상황을 그게 가능해? 뭐라는 그 상황을 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하신 대로 가능은 하죠. 난리가 나서 문제죠. 그 도로를 낸다고 하면 뭐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못 하는데 제가 보는 관점의 가장 핵심은 내부 가로도 가로예요. 그게 어쨌든 저희가 가로를 생각할 때 가장 핵심이 차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접근하는 가로냐가 첫 번째 규정돼야 될 문제고 그 사람이 접근하는 이 가로가 어떤 공간적 성격을 규정하냐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게 커뮤니티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상업적인 가로일 수도 있어요. 도시와 연속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 공간적 규정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로 바라보고 있고 저희가 만약에 큰 대단지 뭐 지금 5,000세대 뭐 서울은 통합단지도 나오고 뭐 장난이 아닙니다. 너무 큰 단지들이 많이 나오고 압구정을 서울시에서 그렇게 주목했던 이유는 그렇게 대단위 단지를 다시 이제 재구성을 할 때 이게 한강은 소유물이 아니잖아요. 시민에게 공공에게도 다 같이 즐길 수 있는 강의 유형이 돼야 되는데 이게 소유 방식으로 배치가 되는 순간 이거는 시의 입장에서는 망한 계획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가로를 어떻게 연속해서 그 사이사이를 빠져나가서 어떤 공간적 성격을 부여하고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는 건축물을 만드냐의 개념으로 바라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블록 단위로 뭐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거,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만족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정비 사업에서도 하려고 어마어마하게 노력들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비슷한 사례를 하나 제가 직접 경험한 게 있어서 말씀드리면은 서울의 고덕강일지구라는 데가 있습니다. 고덕강일지구에 제가 MP 역할을 했었는데 딱 갔더니 이미 도시계획이 확정돼 있는 상태에서 MP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뭐 도시계획 다 돼 있는데 뭘 하라는 얘기야 이게? 뭐 아주 티피컬한 6개 블록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200m 곱하기 200m 정도 되는 걸 6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8개인가? 8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사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후적으로. 그래서 이 8개의 블록이 이 열린 건축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게 이렇게 폐쇄적인 8개의 단지가 아니라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이제 그 8개를 다 현상 설계를 해서 설계안을 뽑을 텐데 현상 설계 지침으로서 이 전체가 앞으로 이 공공 스트리트의 공공은 아니고 공적인 스트리트의 그 네트워크를 형성시킬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각 블록마다 그 나름대로 피데스트리안 노드를 이렇게 만들고 자동차 도로 단지 내 도로 만들 거 아니겠어요? 그럼 단지 내 도로도 보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안엔 또 보행자 전용 도로도 설계를 다들 하실 거고 현상 설계에서 당선이 돼야 되니까 그것들을 나중에 8개 블록을 MP가 조정해서 이 전부 다 그 선형을 약간씩 미세 조정해 갖고 전체가 이 공공 도로와 함께 단지 내 도로들의 그 보행 공간들이 이렇게 네트워킹이 되게 네트워크를 짜겠다. 다 연결되게. 그래가지고 누구든지 거기를 뭐 이렇게 조깅을 할 수도 있고 산보도 할 수 있고 하고 심지어 아주 야무진 계획을 했었어요. 도시계획 도로의 보도와 보도 포장, 가로수, 단지 내 8개 단지 내 도로의 보도 포장 재료와 가로수를 통일시키겠다. 그래갖고 그걸 오렌지 네트워크라고 이름을 붙여갖고 그래서 어디가 단지 내 도로고 어디가 도시계획 도로인지 구별이 안 되게 하는 게 목표다. 그리고 실제로 그걸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거 못할 게 없죠. SH가 시행사였는데 개발 주체였는데 그런데 거기서도 SH 내에서도 도시계획 부서와 택지 부서와 이 건축 부서가 협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기다릴 수 없다. 설계를 기다릴 수 없다. 우리는 발주 나간다. 그래서 막 나가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퍼블릭 로드에 그 조경 설계하고 뭐 저 포장 설계 이거를 자기네는 5월까지 내보내야 되는데 저 설계가 확정돼 갖고 이게 뭐 다 결정되려면은 7월까지 기다렸는데 우리 못 한다. 뭐 이걸 그러면서 막 이러더니 따로 가더라고요, 결국. 그러니까 야, 이게 한 회사 내에서도 안 되는구만. 이걸 또 한 번 느꼈는데 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사장님이 하라 그랬으면 했겠지 다. 그죠? 그러니까 그 강력한 총괄 조정의 힘과 그 협력이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입니다. 저희 회사도 도시팀과 건축팀이 있는데 걔네들도 잘 압니다. 이게 참 그 팀만 나눠놓으면 그렇게 되는데 제가 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건축가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서울시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갑자기 이제 도시 전공하신 교수님들과 MP를 막 거는 거예요. 건축회사와. 서로 잘 이해했을까요? 일단 쓰는 언어가 좀 다릅니다. 맨 처음에는 서로 못 알아듣고 이게 뭔 말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다 하시는 말씀이 이거거든요. 도시하는 분들은 야 건축이 도시를 뭘 알겠어? 이런 말을 어마어마하게 하시고 건축하는 사람들은 아 도시하는 분들이 건축을 몰라서 도시를 저렇게 한다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알았죠. 근데 실제로 작업을 같이 해보면서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상대편을 이해하려고 한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쭉 프로젝트를 해보면서 아 그냥 막무가내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양쪽 상황이 다 똑같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서 저희가 한 1년 지금 서울시에서 그렇게 한 지 한 3년 됐거든요. 4년 정도 됐나? 이제 소통 잘 됩니다. 아주 그 도시 그 전공하신 교수님들이 MP를 하시는데 아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알아듣고 그 말을 정확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리고 그 MP분들도 건축을 되게 많이 이제 이해해 주세요. 아 이게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서로 이제 소통하는 시간이 된 거죠. 결국은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게 자주 만나서 일을 해야겠구나. 이거 어쩔 수가 없구나. 이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MP밖에 없었는데 지금 MA가 있고 MP가 있고 그 책임형이 좀 다르죠. 지금 어떻게 돼가 있습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면 서울시는 MP와 MA 제도를 반드시 운영하고 있고요. 저도 몇 개 블럭에 몇 개 단지에 MP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거는 MA도 하고 있습니다. 플래너가 였다가 뭐 아키텍트가 되기도 하는데 플래너가 기본적인 토지용 구상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을 내죠. 그러면서 MA는 그게 건축적으로 어떤 영향력이 있는지를 서로 얘기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 잘 들은 설계사무소가 그 구상안을 그거에 맞게 그리게 돼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제. 잘 아시겠지만 그 마스터 아키텍트라는 MA가 마스터 아키텍트 아닙니까? 이제 MP는 마스터 플래너고 마스터 아키텍트라는 말이 우리나라가 만든 말이 아니잖아요. 외국에서 온 말인데 일본 애들이 이제 그 마스터 아키텍트 프랑스 걸 이렇게 배치마킹 해갖고 썼다고 알고 있는데 이 마스터 아키텍트 맨 처음에 MP라는 거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MA가 먼저 생겼습니다. 2002년인가에 그 그린벨트 김대중 정부에서 그린벨트 풀어서 공공 임대주택 만들겠다 그러면서 그 잘 뭐 한다고 그때 주택공사가 MA 방식으로 그걸 시작을 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그래고 저도 한두 군데 그걸 했었는데 MA로서 참여를 해갖고. 근데 MA가 이제 그린벨트니까 도시계획부터 다 하는 거예요. 택지개발계획부터 이제 다 해갖고 거기 엔지니어링 팀, 도시팀이 붙어서 이제 그 엔지니어링 업무 하고 하면서 이제 하는 건데 MA, BA 있고 막 다 있어. 그거를 한바탕 하다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특징 야 6개월이면 할 일을 왜 1년이나 걸려서 해? 그러면 내가 다 해봐서 아는데 그거 빨리 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다 없애버렸어요. MA 오래 걸린다고. 그냥 해 뭐 이래가지고 MA 하면 시간이 좀 아무래도 걸리니까 이제 통합 계획하고 뭐 해야 되니까. 그러고 나서 몇 년 후에 다시 그걸 만드는데 MP라는 이름으로 바꾼 거예요. 그것도 도시 쪽에와의 갈등 때문에 생긴 결과입니다. 야 왜 도시 계획을 하는데 아키텍트야? 이래갖고 플래너로 바꾼 거예요. 그게 그래갖고 지금 MP와 MA의 기능이 뭔지가 분명치 않아요. 사실은 차이가 뭔지. 근데 같은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같은 역할을 하는데 이걸 명칭이 뭐 아무래도 관계 없는데 명칭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서로 간의 협업을 이제 하는 거고 지금 김 대표 말한 대로 일을 계속 같이 하다 보면 새로운 협업 문화가 생기게 돼 있어요. 상호 이해도 높아지고. 근데 우리가 몇십 년 동안 일을 분리돼서 해왔기 때문에 협력이 쉽지 않은 게 뭐 당연한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 어려움은 어디든 부산이 만약에 처음 그걸 한다면 아마 그 어려움이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일 겁니다. 우리 부산에서는 이제 조직 개편이 일어나 가지고 미래공간 전략국이 생겼고 거기에 건축하고 그 토목 엔지니어링 같은 부서가 같은 국에서 같이 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고 지금 우신구 총괄 건축가님이 계시는데 또 물론 이제 법에서 명시되진 않았지만 총괄 계획가라고 하는 그 제도를 부산시에서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그분을 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대화라든지 커뮤니케이션은 제가 봤을 때는 서울이 간 것보다는 훨씬 빨리 늘 우리가 빨리빨리 적응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겠느냐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제가 지역 융합 공유형 그거로 다시 주제를 좀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가장 부산에서 지금 당면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노후 신도시거든요. 해운대하고 그다음에 북구에 있는 그건 결국에는 정비 사업이거든요. 기존에 있는 재건축 사업인데 거기에서 지금 이제 지역 융합 공유형 예를 들면 100m, 200m 단위 내지는 마쿠아일이라든지 이런 것들 신도시에서는 분명히 이제 과천에서 볼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미 이제 틀이 잡혀 있는 거기에서 과연 가능한지 그런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도시계획이 슈퍼블록 개념으로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뭐 한 200m, 300m 단위로 막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그거를 그 안에서 새로운 이제 그 길들을 새로운 공공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건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재산권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공적 공간이라고 이제 붙이는 거죠. 공적 공간. 그러니까 사유 공간이지만 열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 사례는 물론 공공보행 통로를 만들었는데 닫아버리는 주민들이 또 다시 걸어 잠그는 그런 이제 그 갈등이 없지 않지만 그런 갈등이 있는 케이스도 있지만 잘 되는 케이스도 뭐 적지 않아요. 열려 있는 채로 그냥 이렇게 생활하는 것도 뭐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 고독강일은 안 닫고 있는 것 같아요. 보도 색깔 통일은 못했지만 어쨌든 다 열려 있어갖고 그것이 다니게 돼 있는 게는 네트워크는 돼 있으니까 우리가 마감까지 코디네이션을 못했지만은 그러니까 그런 단지 내부의 그 도로나 차도하고 보도가 공존하는 도로나 아니면 보행자 도로를 그 도시계획 도로하고 적절하게 네트워크 시키고 블록과 블록이 서로 그 엔트런스가 이렇게 맞물리게 잘 조정해갖고 단지 내 도로들이 그런 그 동선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하는 그리고 또 뭐 바라건대 더 좋다면 고독강에서 제가 할래다 못했던 그런 스트리트 퍼니처를 통일시킨다거나 하는 것까지 하려고 들면 못할 게 없거든요. 재산권만 인정해 주면은 그게 결국 나중에 닿는 거 아니야 하는 염려는 계속 있지만 주민들이 그거야 잘 될 확률도 얼마든지 열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 그런 시도는 얼마든지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보니까 말씀. 네, 지금 뭐 말씀하신 사항들 이미 하고 있습니다. 네, 서울시 같은 경우에 300세대 이상인 주거에는 무조건 특별건축구역 적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특별건축구역이 뭐 디자인이 좋다도 있지만 공공성을 확보했냐가 있어요. 그래서 공공개방시설을 반드시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까 지금 교수님이 얘기하신 개인이 소유한 공공공간입니다. 소유권은 이건 원래 도시설계 기법에 있는 겁니다. Private Owned Public Space라고. 이거는 도시설계를 할 때 도시와 접촉된 개인의 재산이지만 내가 공공한테 개방하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서울의 원베일리 아파트에 공공개방시설이 처음으로 오픈됐거든요. 그게 한 2,700평 됩니다. 저희 회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운영을 해보니까 지역 주민이 반 정도 와요. 50%. 그리고 내부인이 사용하는 게 50% 정도 하는 걸 지금 2년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역시 그거는 생활 SOC 시설 같은 경우는 같이 쓰는 게 좋겠다라는 개념은 확고하게 저 같은 경우에는 자리 잡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저희가 실제로 그 시설 운영비를 따져보니까 만약에 이거 입주민이 직접 운영했으면 매달 6천만 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그 면적이면. 관리비로. 그 뭐 다 사용료 뭐 받는다 해도 6천만 원 정도 내야 되는데 지금 그 6천만 원을 안 내고 저희가 실제로 운영해서 거의 지금 이제 2년째 운영하면서 포지티브하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실제로 이제 공유 공간에 대한 개념도 생기는 거고, 그런 것들을 같이 어떻게 연속해서 도시를 만들어가냐에 대한 문제도 볼 수 있고, 노후신도시 개발할 때는 이제 아시잖아요. 시는 뭐 구는 생활 SOC에 돈을 쓸 재정이 없어요. 다 복지로 갔기 때문에 그걸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법을 이제 재정비 사업이나 정비 사업이나 이런 뭐 소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에서 마련해서 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거 내가 하나 질문할게요. 지금 김 대표가 서울 강남의 원베일리에서 엄청난 그 공적 커뮤니티 프라이빗 오운드 퍼블릭 스페이스 그거를 위탁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그래서 이제 외부 주민들도 와서 사용하고 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고 한데, 거기는 보면은 그 원베일리라는 그 재건축 단지의 주거동들 사이에 오픈 스페이스 관통하죠. 거기가 아니고 어. 그 아래 레벨에서 주로 하잖아요. 가로에 접한 부분에서 가로에 접해서 이렇게 약간 레벨 차를 이렇게 둬서 이쪽에 프라이버시가 이렇게 침해받지 않게끔 굉장히 최대한 건축적으로 처리를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게 아니라 그냥 2차원적으로 평면적으로 이렇게 쫙 재건축 단지가 있는데 그 단지 내에 어떤 피데스트리안 로드든 단지 내 도로의 면에서 커뮤니티 시설을 넣어서 외부인들이 들어와서 사용하거나 이런 예는 없죠. 일단 우리나라는 지금 그렇게 운영되는 게 원베일리가 첫 사례예요. 아무데도 없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금 이게 아까 담장 문제와 연계된 답변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자, 담장을 오픈하는데 왜 그렇게 난리가 나죠? 아까 제가 마쿠아리 논문 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마쿠아리는 가로가 더 오픈돼 있어요. 다만 중정은 아주 프라이빗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빗하지 않은 중정도 있어요. 그건 반드시 사유가 있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밝힌 거는 그 22개 블럭이 중정형 블럭이 계획 기법이 다 다르다는 걸 밝힌 거예요. 그게 가로 공간의 성격에 따라서 다른 건데,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이겁니다. 담장을 오픈했어요. 그러면 단계적 공간 구성이라고 해서요. 옛날을 생각해 보세요. 담장을 치면요, 퍼블릭과 프라이빗으로 딱 나눠요. 그렇잖아요. 완전 퍼블릭한 공간, 담장 안에 들어오면 프라이빗한 공간. 담장을 없애잖아요. 그러면 퍼블릭과 세미 퍼블릭과 세미 프라이빗과 프라이빗이 생겨야 됩니다. 그렇게 단계적 공간 구성이 되어야만 오픈해도 내 생활에 침범을 안 받는 공간도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설계를 하면서 담장만 오픈했어요. 그런데 들어오면 또 다 날린 거예요. 뭐 여기저기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 공간적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 단계까지 끝까지 따라가야만, 지금 뭐 아까 뭐 시오토메 코단이나 마쿠아리나 다 단계적 공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오픈은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면은 그 퍼블릭은 밑으로 가고 그 위에 이제 그 주민들이 가는. 그러니까 그런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프라이버시가 있어야 커뮤니티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프라이버시를 지켜주면서 그것을 침해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베일리가 그거를 레벨 차를 이용해서 이뤄낸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외부 주민들이 오더라도 이 단지 주민들의 프라이빗한 공간들은 이렇게 거의 최소한으로밖에 안 건드리는 그런 그 공간적인 그 설계가 꼭 필요한 거죠. 그게 완벽하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스트리트 있지 않습니까? 내부 그거를 공개 스트리트로 하되 그거를 그 등기를 실어 놓고 그렇게 하자는 얘기도 있는데 그게 지역권 설정이라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정이 됩니다. 지역권은. 그래서 최소한 행위를 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등기자, 지역 권리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시의 도로를 입체 도로 결정해서 그거를 내가 쓰는 거는 괜찮은데 내 거를 시가 쓴다. 이거는 조금 좀 피부로 받아들이기 좀 어렵기 때문에 지금 서울시는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지역권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 공공기여로 기부 체납을 일부 받긴 받잖아요. 그거를 현명한 형태로 받는 걸 고민해 볼 필요는 있겠죠. 그냥 한 구퉁이 뚝 떼서 공원 이런 방식이 아니고 어떤 다른 방식이 있을 수 있지 않나 스터디는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우리는 쉽게 그걸 공공기여를 이렇게 가령 예를 들어서 스트리트형으로 어디 하나만 딱 이렇게 좀 받아낼 수는 없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있죠. 있는데 공원은 세대수에 따라서 의무 면적 공원 비율이 있어요. 그러니까 또 그거 지켜야 되기 때문에 공원이 반드시 가기 때문에 그걸 떨어뜨려서 이렇게 예를 들면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에 있는 골목들 인프라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걸 다 몰아가지고 한 곳에 모아가 다시 이제 계산을 한다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그거를 이제 도로를 놓는데 도로를 이제 도시계획 도로가 아니고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도로 가로가 되는데 그거를 이제 아예 도시계획은 적인 도로가 생기는 순간에 법적인 제약이 생기니까 인동 간격이라는 모든 것들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안 주되 그냥 공공의 어떤 공개공지의 그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에 그걸 시가 그거를 컨트롤 한다든지 아니면 오픈을 한다든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현행법상 가능합니다. 지역권 설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마쿠아리 베이타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최대 6층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것이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상적으로 하는 20층, 30층짜리 용적률하고 비교했었을 때 과연 그 저층 고밀도의 것들이 이제 충분히 가능하느냐, 용적률로 사업성이 나오느냐, 그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요. 제가 항상 이 질문 많이 하시는데 왜 우리는 파리만 가도 7층짜리 다 아파트에서 잘 사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고층을 가려고 하느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파리도 똑같았어요. 파리도 1950년대 고층 하이라이즈 나오고 70년대 다 주상복합 나오다가 이게 살아보니 형편없다. 그래서 저층으로 간 거예요. 지금 마쿠아리 같은 경우도 맨 처음에 아까 교수님이 그 역사 흔적을 딱 발표해 주셨는데 그렇게 할 때 불황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업이 빠그러졌다가 그러면 이거 중정형으로 만들어서 유럽 단지를 만들자 하고 그 용적은 주변에서 높게 찼습니다. 그러니까 용적의 썸이 같은 거예요. 이걸 꼭 이해하셔야 돼요. 그렇게 옆에서 찾았기 때문에 이거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거 자체로만은 사업성이 절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시오톰의 코단가도 똑같습니다. 옆에서 찾고 가운데 낮춘 겁니다. 반드시 찾습니다. 옆에서 필지에 그거에 대한 이익을 이쪽으로 줘서 형평성을 맞춰서 그 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요 블록 하나 단위로는 사업성이 없다. 그거는 저희가 인지할 필요는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조금 우리나라하고 다른 상황이 있긴 있어요. 마쿠아리의 경우는 물론 용적률이라는 거를 따질 때 블록 단위로 따지기 때문에 블록을 작게 나누면은 주변의 도로가 이제 분모에서 빠지기 때문에 토지 면적에서 빠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 용적률만 높게 나오지 마쿠아리의 그 블록별 용적률은 꽤 높게 나옵니다. 이 페리메타 블록이라는 게 원래 용적률이 많이 나오는 쉐입이라서 보통 낮아봤자 한 180% 높은 놈은 한 220%까지 나오더라고요. 그 마쿠아리의 블록별 용적률을 보면. 근데 그래봤자 블록이 작기 때문에 주변에 가로까지 다 땅을 합하면은 전체 용적률은 낮아지는 게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하고 다른 특징이 일본뿐만 아니라 유럽의 한 7, 8층으로 빽빽하게 차 있는 데는 용적률이 꽤 높습니다. 거기는 실제로 그 가로 면적 포함해도 도로 면적 포함해도 이게 왜 그러냐면 아까 그 발코니 얘기하면서 포베이 막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나라의 유니트에 비해서 일본의 유니트는 뎁스가 엄청 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용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유니트를 갖고 있어요.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가 아마 세계에서 제일 얇은 평면을 쓸 겁니다. 그리고 양쪽을 발코니 1.5m로 해서 두께를 보충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용적률을 내기에 굉장히 불리한 유니트 쉐이프를 선호해요. 우리 사회가 지금 이미 그것을 이 관행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 유니트를 쓰는 한 층수를 낮춰서 용적률을 내기는 유럽이나 일본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죠. 도시 같은 경우는 보면은 그러니까 하이라이즈도 있고 그 다음에 저층형도 있고 막 그렇게 되는데 제가 또 궁금한 게 뭐냐면은 과천 3기라든지 마쿠아리는 대부분 건축물의 유형입니다. 스트리트의 그 연결성이 문제가 있고 건축물의 유형을 보면 전부 중정형이란 말입니다. 중정형이고 하나의 그 블록 자체가 소규모의 블록이 한 80에서 100m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강일 고독 강일 같은 경우는 그거하고 유형이 다른 것 같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한 그것이 이제 신도시하고 그 정비 사업의 차이 때문에 그런 형태의 다른 점이 나오는지. 아까 말씀드린 고덕강일은 정비사업은 아니고 신도시인데 이미 관행적인 통상적인 방법으로 토지 연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뭔가를 해보려고 했던 거기 때문에 노후 신도시 재건축 사업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비계획 세운 거하고 결국 신개발이지만 도시계획이 이미 있는 도시계획 아래에서 다시 부가적인 계획을 한 거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블록별로 한 800세대 되는 블록들 한 200m 곱하기 200m 이상 되는 블록들의 단위로 설계를 할 수밖에 없었고 설계 공모를 그 안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해서 도시계획 도로하고 네트워크를 엮어보려고 애를 썼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페리메타 블록 단위로 되어 있는 마쿠아리나 이 과천하고는 전혀 다른 컨디션에서 그 계획을 했던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200m를 100m 단위로 쪼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가능하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실제로 그렇게 계획해 보려고 노력한 사례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마어마하게 많고요. 마쿠아리도 맨 처음에 저렇게 했을 때 얼마나 반발했겠습니까, 사회에서. 그 개발업자들이 이거 되겠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알기로 세 블록만 미리 좀 분양해보자. 되나 안 되나 보게. 아니면 다 바꾸자. 라고 했는데 대박이 난 거죠. 대박 나서 저렇게 22개 블록이 다 지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항은 있어요.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좀 일본이랑 우리랑 또 다른 상황 좀 말씀드리면, 일본의 뭐 저기도 마찬가지고, 마쿠아리도 마찬가지고, 시오토메 코단도 마찬가지고, 시오토메 코단은 심지어 중복도입니다. 중복도예요. 우리 중복도 받아들이나요? 북쪽에 집이 있으면 우리 아마 분양 못한다고 난리 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그 북측 다 들어가 봤거든요. 임대료가 똑같습니다. 일본 사람들 신경도 안 쓴대요. 뭐 밤에 와서 자는데 뭐 내가 여기서 자든 저기서 자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부동산 시장이 만들어낸 말인지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새 그 날씨가 더워져가지고 그 남측에 사시는 분들이 진짜 여름에 더 쪄 죽겠다고 다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덥다고. 에어컨을 틀어도 안 된다고, 이제는. 그런 상황이 이제 도래했는데, 우리나라 기후가. 근데 이게 그 주거가 그렇게 옛날처럼 단열이 안 되고 뭐 이럴 때나 남쪽이냐 북쪽이냐 이런 문제가 또 있지. 지금은 뭐 별 문제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시장은 또 그렇게 반응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개념도 다 깨져야 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래야 그 시오토메 코단 가보면 중간중간에 뭐 공유마당에서 이렇게 덜어낸 게 있거든요. 메스 이렇게 더. 그게 중복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중복되기 때문에 공유 공간을 조금씩 준 거거든요. 근데 프랑스 가도 다 중복도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구조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다 따라와야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것들이 오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한 지 20년이 넘었거든요. 웬만하면 안 바뀌는 것 같은데. 근데 해답 아시는 것 같은데요. 그 발코니 확장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렇죠. 그 법규를 저는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옛날에 되게 화냈었거든요. 맨날 저 연구원일 때는 이게 말이 되느냐. 그럼 이게 왜 40평 50평짜리를 왜 30평이라고 부르냐. 세금을 더 받아가야 되는 거 아니냐. 공정한 게 하나도 없다 막 이랬는데 거래가에 따라서 세금은 다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세금은 내고 있구나라고 이제 그때 좀 이해했고 아니 이거를 왜 이런 룰을 도대체
누가 만드는 바람에 옛날에 그 불법 확장했던 걸 전부 오케이 해주면서 이게 법이 완전히 꼬여버린 건데 아니 그런 경우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도대체. 근데 진짜 더 재미난 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수요자들이 사실은 공짜가 아니고 더 비싸게 사요. 왜냐면은 그 기본형 건축비보다 이건 별도 계약하기 때문에 발코니 확장 비용은 더 받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지불하고 사는데도 이 수요자들은 그걸 공짜로 얻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 없앤다 그러면 괜히 싫어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그거는 뭐 어쨌든 그 재산이나 재산 가치 때문에 그런다고 치고, 더 재미난 것은 공공임대주택 LH나 SH가 공공임대주택을 지면서도 발코니를 확장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난 그게 더 코미디인데, 아니 재산권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사업자의 이익하고도 아무 관계도 없는 거를 왜 그걸 그렇게 넓히려고 애를 쓰느냐, 그 발코니를. 그랬더니 이상한 오해들을, 이제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오해가 있고 또 이유가 다 다르겠지만, 용적률 제한 때문에 할 수 없다, 이건 그 피해 가려면 그걸 해야 된다라는 이유도 있지만, 또 한 사람은 그 가난한 사람들을 한 평이라도 더 줘야지,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별 논리가. 그래가지고 이 공공의 영역에서조차 그 발코니의 신화에 그냥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못 깨면서 무슨 시장에 있는 걸 건드리려고 하느냐, 뭐 이제 그런 문제 지적도 많죠. 알겠습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고, 우리가 좀 연구해야 될 거 뭐냐면은 그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거, 그 도시건축통합계획 마스터 플랜 프로세스 있지 않습니까? 그 설계 공모 단계에서 건축가가 할 영역을 처음에 구성하신 거는 도시건축 통합 마스터 플랜을 하고 지구 단위 계획은 건축에서 한다. 그리고 밑에서는 그 다음에 지구계획 기초조사는 엔지니어링에서 하고, 그거 연관된 토지이용 계획은 그 엔지니어링 도시계획 쪽에서 한다. 이렇게 양분화를 시켰는데, 네. 어쩌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도 도시 쪽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되었다는 네. 얘기를 하셨거든요. 거기에 네. 대한 스토리를 좀 얘기를. 그게 그 업역의 그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어반 디자인 아닙니까? 그래서 디자인은 같은 쪽에서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구 단위 계획을 하는 일양의 대부분이 그 디자인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뭐 서류 정리하고 뭐 잔뜩 뭐 조사하고 뭐 이런 게 많아갖고, 건축 그 설계하는 디자인하는 쪽에서는 그 일을 또 못하겠다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이 엔지니어 하는 쪽은 맨날 하는 일이라서 당연히 이건 우리가 또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분쟁을 일으키는 게 그 당시에 현명치 못하다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러면 그거는 하되 협력을 잘 해서 하면 되지 두 팀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 단위 계획은 참 우리나라의 굉장히 골치 아픈 영역인데, 이게 사실은 어반 디자인인데 도시 계획처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플래닝처럼 하고 있어가지고 실제로 디자인이 잘 안 되고 있죠. 어반 디자인이 형태는 잘 안 건드리고 기껏해야 한계선이나 긋고 뭐 이러고 출입 보로건이나 주차 뭐 차량 출입 보로건이나 만들고 뭐 이런 거나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엄밀한 의미에서 어반 디자인이 아니죠 지금 지구 단위 계획이. 그래서 도시 계획의 일부 그냥 업무로서 그냥 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건축도시 통합 계획이 되면 자연스럽게 이 어반 스페이스의 형태를 디자인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문제가 익숙해져야 그 문제도 나중에 풀릴 것 같아요. 그 업역도 어반 디자이너로서 업역이 정상화되는. 그럼 실무자 입장에서는 겪어보니 어떻습니까? 좀 아셔야 될 게 있는데, 지구 단위 계획을 도시업체가 하잖아요. 법으로 규정된 게 없습니다. 자격 기준이 없어요. 설계사무소 할 수 있어요. 저희 회사 합니다. 되게 재밌는 건 설계사무소가 외면한 거예요. 같이 하자고 할 때, 우리 이런 거 안 한다고 해서 처음에 못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행법도 지구 단위 계획을 누가 설립해야 된다는 법적 기준이 없어요. 건축사무소에서 하면 됩니다. 자격 기준은 없어요.
저희 합니다. 저희 지구단위 계획 많이 수립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서울시의 평택 기반 코드라는 관리 계획 수립, 지구단위 계획 변경에 관련된 용역도 저희가 주관사 건축회사인데 주관사로 하고 있습니다. 예. 어반 디자인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에서 그 자격 제도하고 연동돼 있지가 않아요. 그게 그러니까 도시계획은 기술사, 건축설계는 건축사 이렇게 돼 있지만 어반 디자인은 말하자면 분명치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쪽에서도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건 외국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실력 있는 사람이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 이상하게 그게 도시계획 그 조사 설계 그 용역의 일부로 그냥 맨날 따라다니는 게 관행이 돼가지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죠. 예, 서울에는. 최근에 이제 개념을 좀 바꾸려고 이제 시에서 제가 용역하면서 개념 정리를 좀 하자 해서 바꾼 거는 지구단위 계획하면 관리 계획이잖아요. 다 규제로 인지예요. 근데 이거를 왜 지원하는 거로 판단을 안 하지? 라는 문제를 생각해 본 거죠. 지구단위 계획을요, 이게 풀어줄 수도 있는 게 관리 계획이에요. 근데 단 한 번도 이 관리 계획을 풀어준 개념으로 쓴 적이 없어요. 누르는 거로만 썼죠. 왜 그래야 되죠? 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많은 현행법규와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컨텍스트를 파악하면서 관리계획상에서 현행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거든요. 이제 바꿨습니다. 지원 개념으로. 앞으로 관리계획은 선제적으로 제도에 막혀 있는 것들을 풀어줘야 된다. 그 왜 그러겠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노후도시 가보잖아요. 연한 30년 넘은 건물이 수두로 빽빽입니다. 진짜 무너지게 생겼어요. 제가 볼 때는 이제 난리가 날 거라고 이제 보는데 향후 5년간 안에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거기는 재개발도 안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재개발 될 때는 다 됐어요. 이미 사업성 나온 데는 이미 다 종합 구성해서 하고 있고요. 돈 안 되는 동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근데 그걸 규제를 계속 또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개념이라는 게 블록 단위, 그 다음에 개별 필지 단위, 제가 아까 이런 말 잠깐 했는데 재개발 재건축이 제일 쉽다니까요. 전면 재개발이에요. 다 싹. 지금 모아타운 서울시에서 말하는 소규모 재건축의 관리계획 개념이라는 거는 블록 단위 개발을 동시에 안 해도 따로따로 할 수 있게 하는 프로세스를 정하자라는 게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모아타운 개념이고요. 휴먼타운은 야 그것도 싫어? 개별이 개발을 하는데 사업적 개념을 가자. 이 사업적 개념이 뭐냐면요. 돈을 지원하겠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요. 아, 서울에 땅 갖고 있는 사람들은 왜 돈 많은데 무슨 왜 시에 세금을 지원해? 말도 안 되게. 그 제가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러면 아파트 가진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냐고. 그 사람들은 일종이 3종도 됐다가 막 뭐 10억짜리가 40억 되고 막 이런 판국에 그러면 개별 필지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지원 없이 개별 필지는 개별적으로 가야 됩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안 맞거든요.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이자 지원을 하든 어쨌든 행정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야 다 바뀌는 거지. 어떻게 그 사람 그러면 방법은 재개발뿐이 없다라는 거면 전 국토가 아파트로만 다 바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텐데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일단은 노후도시는 이런 개념적인 걸 알아야 되고 관리계획에 대한 거는 건축가들이 관심을 엄청 가져야 돼요.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한두 번만 자세히 지켜보면 할 수 있습니다. 건축하는 일이 그 일이기 때문에 그 잘 참여하셔서 공간을 바꾸는 일에 계속 이렇게 오시면 그리고 엔지니어링 회사랑 협업하면 좋은 일이 또 많이 생겨요. 저도 많이 협업하거든요. 네. 이제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한번 보자. 제가 마지막으로 제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이제 거기 우리 건축사분들의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제 부산시에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정비계획 기반제 우리 국장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거하고 노후 신도시 굉장히 커다란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거를 가는 방식이 그러니까 도시건축 그 공모전을 통해서 강의 고독 같은 공모전을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는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예를 들면 노후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그 다음에 정비계획 기반제 같은 경우에는 그 조합에서 이렇게 신청을 해가지고 올려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우리가 하는 정비사업하고 유사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서 시에서 예산을 들여가 지원을 했었을 경우 제가 생각나는 게 서울의 신속통합계획인데 그거의 프로세스가 어떻게 MA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총괄이 있고 어떻게 되고 그 다음 예산 지원에 대해서
그 여론은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시에서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그건 없는 건지 가장 이상적인 방법 두 가지의 프로젝트를 봤었을 때를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일단 갈래를 좀 칠게요. 그 고덕강일 같은 경우는 SH가 자체 사업으로 한 겁니다. 저 자체 사업으로 공공 분양 공공 임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두 블록 나중에 이제 저 정부가 민간에게 분양도 좀 해라, 택지 분양 좀 해라 그래갖고 몇 개를 바꾸긴 했습니다만 처음에는 전부 다 자체 사업으로 공공 분양 공공 임대 단지로 그걸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MP가 붙어서 사전에 그 퍼블릭 스페이스에 대한 기획을 한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조정하고 한 다음에 블록별로 현상 설계 공모를 내보냈던 겁니다. 설계 발주를 해야 되니까. 근데 SH공사는 공모 방식이 아니면은 수의 계약 못 하니까 이렇게 공모를 내보냈을 뿐이고 서울시에 지금 김 대표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지만 서울시의 경우나 노후 신도시 재건축이나 이건 다 민간 사업이에요. 민간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산시가 나서서 공모를 하고 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이제 서울시의 경우도 똑같았는데 박원순 시장 때 이걸 사전 공공기획이라는 걸로 신통기획이 시작한 겁니다. 사전 공공기획이라는 게 보다 정확한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조합에게만 맡겼더니 영 저런 것들만 만든다. 아까 그 사진으로 숱하게 봤던 그런 아파트 단지. 그러니까 이걸 좀 괜찮은 모습으로 디자인할 수 없어? 이래가지고 공공이 좀 사전에 이렇게 만들어주고 그 그림을 이렇게 그 아웃라인을 잡아주고 그거에 따라서 하면은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자 그래갖고 조합이 해야 될 그 재정비 처음에 초안을 서울시가 가져와서 비용을 몇 천만 원 들여서 그걸 한 거예요. 해가지고 그걸 조합에게 들이밀고 이걸 받아주면은 니들이 오케이 그대로 하겠다 그러면은 빨리 해줄게. 이렇게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오세훈 시장이 와서 박원순 시장 쓰던 용어 안 쓰겠다 그래갖고 신통기획으로 바꿨을 뿐이지 똑같은 거거든요. 그게 그래서 빨리 해주겠다는 걸 강조한 거죠. 신속 통합 뭐 이래갖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근본적으로 프로젝트의 시행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다른데 그 부분을 김 대표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셨을 것 같아요. 사전에 공공이 얼마큼 지원하고 뭘 지원해 주는지를 조합일인데. 예, 뭐 예를 들어 예전에 시가 정비사업 예정지구라고 해서 그런 거 결정하고 시의 예산을 써서 했죠. 정비사업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시의 예산이 들어가도 무방합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한 인프라를 미리 보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한 프로젝트당 3억, 4억 합니다. 신통합계획이라는 게. 그러면 거기에서 한 프로젝트당 지금 뭐 요번 4월 달에만 해도 지금 한 20개 정도 올라와 있거든요. 아니다, 15개 정도. 하여튼 올라와 있어요. 10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그게 이제 들어와서 시가 조합이랑 상의하지 않습니다. 일단은 내가 이 신속통합계획을 이런 계획을 하겠다라고 구상을 하고 그 구상을 토대로 이제 조합에게 설명하는 자리를 갖죠, 조합원들에게. 그래서 이걸 그대로 따르면 정비 사업을 결정해 주겠다. 그리고 건축 행위를 해라라고 하는 건데 제가 뭐 아까 말씀드린 MPMA가 전문가적인 역할도 의미가 있는데요. 제가 볼 때 MPMA가 되시는 모든 분들이 도시계획위원과 도시건축공동위원과 건축심의위원들이세요. 이 얘기는 소통하겠다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을 위원들과 똑같이 소통해 가면서 이걸 빨리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대상 안으로 올라가도 MP가 참석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 사이드 가치에서 잘 설명해 주겠다라는 역할도 같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합적으로 움직여야 모든 프로세스가 원만하게 간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그걸 했었을 때 민간 사업을 했었을 때 고덕강일 같은 그런 퀄리티가 나오는 작품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거든요. 아니 근데 뭐 지금 고덕강일의 퀄리티도 저도 다 알고 있고 강남 그다음에 서울의 퀄리티가 있는데요. 잘 나옵니다. 퀄리티가. 예. 공공의 입장에서 사전 통합 만들려고 한 거니까 MP나 MA가
거기서 훌륭하게 나오죠. 이게 이제 조합에서 그대로 가는 게 만드는 게 더 어려운 일이지. 사전에는 훌륭하게 나오죠. 이 정도 질문을 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패널에서 질문을 네, 방금 두 분의 발제와 그다음 토론 잘 들었습니다. 제가 조금 첨언을 하려고 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서울에서 하고 있는 신통 그것이 정비법에 지금 정비 위반 요청죄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23년도인가 들어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그래 저희 부산시에서도 그걸 역점적으로 초기 한번 했다가 올해 저희가 예산을 좀 반영해서 지금 첫 작품이 사실은 발주가 나가 있습니다. 건축 계획이. 예. 그래서 지금 오신 분들도 그런 정보를 좀 아셨으면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저희도 도시건축 통합 계획의 아주 초기이지만 이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오늘 두 분의 말씀 듣고도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을 또 준비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앞서 말씀하신 도시건축 이렇게 소통도 하지만 여러 전문가들과 같이 또 소통해야 될 부분도 있구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하여간 오늘 좋은 강연 정말 감사드리고 토론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패널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시면은 예. 실제적으로 이제 시의 재정이 넉넉하지 않으니까 정비 사업을 통해서 어떤 기반 시설 필요한 걸 뭐 하는 건 당연한 수순이긴 한데, 이 사실은 또 부산 같은 경우에 사업성이 있는 곳은 역세권 중심으로 비교적 기반 시설이 양호한 곳이 어쩌 보면은 기반 시설에 대한 우선순위가 아닌 곳이 먼저 더 개발되고 뭐 이런 것도 현실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 위주로 간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거 공급이나 이런 게 어떤 한 곳으로 집중되게 되고 하여튼 그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제가 박인석 교수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지금 부산시 같은 경우에 정비 사업의 평균 소요 기간이 12년 정도예요. 예, 12년요.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이거나 추진 중인 정비 사업장을 다 합치면은 부산시 주거 면적의 19.4%입니다. 정비 사업장 세대수가 전체 아파트 세대수의 44%에 육박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부산시가 부산 몇 년 전에 폭발적으로 그 주거 아파트 값이 오르고 사업이 되면서 진짜 폭발적으로 정비 사업이 지금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루 한 달에 보통 3건, 4건을 심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 됐을 때 실제적으로 이제 아파트가 문제니까 좀 더 잘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통합계획이 나온 거는 제가 이해가 충분히 되고 필요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실제적 정비 사업이 평균 12년이 된다고 치면은, 그리고 이렇게 많은 사업장이 지금 부산시 전역에 지정이 되고 있다고 치면은 12년 동안 설계사무실 이런 소멸돼 버리는 거거든요. 소멸되고 많은 일들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아까 이게 도시건축 통합계획을 통해서 설계나 건설 단위의 소규모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12년 동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좀 고견을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시는 정비사업 대상이라는 게 아파트 단지 재건축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재개발, 단독주택 지역, 소필지 지역의 재건축, 그 정비구역을 말씀하시는 거고, 12년 동안 일이 없어진다는 거는 그런 지역에서 작은 소규모 건축의 일이 싹 사라진다는 얘기죠. 어차피 묶였으니까 아무것도 안 한다, 뭐 이래가지고. 그 문제는 이제 참 단순히 뭐 디자인에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야말로 이제 도시 정책과 주택 정책에 관련된 얘기인데, 저는 이게 경기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주택값이 오를 때 그렇게 불 붙듯이 늘어나거든요. 정비 사업이. 지금 수도권에도 주택 가격이 너무 오르니까 뭐 분당의 아파트들도 서로 선도지고 지정해달라 난리를 치다가 지금 불과 1, 2개월 아파트 값이 주춤하니까
벌써 딴 얘기 나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못하겠다, 공사비 비싼데 이거 뭐 나 진짜 되느냐, 뭐 이러고 리모델링해서 20억에 분양했던 게 계약이 반이 안 돼가지고 지금 뭐 계속 추가 모집하고 있는데도 사람이 안 오고 이런 상황을 옆에서 보니까 이 재건축 추진, 리모델링 추진하던 단지들이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다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문제는 그런 경기와 연동해서 지방정부 당국이 현명하게 그 물량을 조정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시기도 무조건 정비구역으로 묶어줄 일도 아니고 그런데 그건 단순하게 지금 얘기할 사안이 아니잖아요. 너무 복잡한 일들이 많이 그래서 근데 큰 차원에서밖에는 얘기할 수 없는 문제인데 크게 봐서는 저는 이거는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상당 부분 풀리는 국면으로 들어갈 문제고 주민들이 안 낯을 테니까 이제 이게 돈이 안 된다 싶으면은 그러고 그 물량 조절을 당연히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해나가야죠. 너무 많이 묶이면은 그거 뭐 다 하지도 못할 일을 10년이 아니라 12년이 아니라 20년 동안 노후화만 계속되고 거기서 모든 건축일은 중지되고 뭐 이런 게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니까 무슨 걱정을 하시는지 분명히 알겠고 소규모 그 일이 늘어나게 만들 수 있다 건축통합계획 그 얘기는 신도시에서의 일입니다. 신도시에서 새로 개발할 때 대단지로 개발하지 말고 이 정비 사업하고는 얘기가 다른 얘기죠. 마지막 질문을 지금 아파트가 서울이든 부산이든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경관도 사라지고 또 건축사들은 다 아파트가 처리하니까 할 일도 별로 없어지고 그래서 아까 프랑스는 아까 고층에서 저층으로 왔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우리나라는 이쯤에서 정책을 재개발 재건축을 법상 안 해줄 도리도 없겠지만 어떤 노력의 시작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도시 이 모양도 그렇고 경관도 그렇고 또 아파트 수업으로 다 더 차면 인구는 줄어드는데 결국은 문제가 발생될 거니까 지금쯤은 시든 국가든 어떤 노력을 시작할 때가 됐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박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고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김 선생님께서는 서울의 1층을 3층으로 일종 주거지역을 3종 주거지역으로 바꿔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서울시에 자연녹지를 준주거로 바꿔줄 수도 있는지 그거 한번 우문현답일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법적으로나 아니면 현 서울시에 시행하는 방침상이나 그거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시라서 쉽게 대답할 수도 있고 쉽게 대답하기 곤란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일부러 정부가 하려고 해서 아파트를 못 짓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지만 또 하려고 들면 못할 것도 없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 말하자면은 단독주택지 재건축 같은 거 허가 안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왜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도시 전체 주거지가 아파트 단지로 바뀌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바뀔 수도 없으려니와 제가 최근에 그런 비슷한 글을 몇 차례 썼는데 아파트 단지로 새로 만들면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가격이 비싸서 그걸 부담을 못하는 계층들이 반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그건 안 됩니다.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그래서 지금 재건축이 안 되는 재개발이 안 되는 그 서필지 지역이 계속 남아 있는 겁니다. 그게 해봤자 수요가 못 따라오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자꾸 이제 이 소필지 지역 작은 주거 지역을 저층 주거 지역이라고 하죠 보통 그걸 자꾸 없애는 방식의 정책에서 빨리 지방정부가 벗어나야 됩니다. 오히려 거기를 보존하는 지금 정책으로 나가야 될 때가 됐다. 너무 그것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거기에서 모든 도시의 산업이 일어납니다. 도시의 경제가 돌아가고 모든 사업체가 거기다 집중돼 있고 아파트 단지에 무슨 사업체가 있겠습니까? 단지 내 상가에 가게 몇 개 있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조사해 보면 금방 나와요.
아파트 비율이 높은 도시는 사업체 수가 적습니다. 제가 그거를 조사해 봤더니 딱 그렇게 나와요. 전국에서 아파트 비율이 제일 높은 데가 인천 연수구예요. 인천 연수구가 인구 1000명당 사업체 수가 꼴찌입니다. 전국에서. 꼴찌에서 두째인가 그래요. 꼴찌가 서울시 노원구고 뭐 이래요. 노원구 전부 다 한계동 아파트 단지밖에 없잖아요. 아파트 단지로 도시가 차면은 사업체가 사라집니다. 사업체가. 도시 산업이 사라지는 거예요. 도시 경제가. 그러면 상업지역만 남고 다 사라지는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도시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뭐 반농담으로 이제 우리나라는 도시별로 저층 주거지역 보전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야 된다. 다. 도시 경제를 위해서라도. 근데 뭐 법까지 안 만들더라도 지방정부가 그 중요성을 심각하게 지금 인식하고 무분별한 저층 주거지 재건축, 재개발 지구 지정을 아주 신중하게 줄여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지당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고요. 근데 그게 시장의 요구 때문에 지금 쉽지 않을 거라고는 짐작하고 있지만 정부라면 쉽지 않은 일을 방향이 맞다면 해나가기도 해야죠. 그래서 그거는 그래야 될이라 생각하고 많은 부분이 주택 가격에 달려있기 때문에 주택 가격이 안정되면 그 일을 하기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저도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 교수님 말씀에 하나 더 보태자면 여기 계신 전문가들이 주택에 사셔야 됩니다. 실천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아파트 팔아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어서. 교수님도 단독주택에 살고 계십니다. 제가 아파트 설계 한 10만 채 했는데 저 단독주택 살고 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실천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그게 이제 하나의 문화가 형성되는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봐요. 저는 절대 다시 아파트로 못 돌아갑니다. 저희 와이프도 마찬가지고 살아보면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파트로.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가 있는데 뭐 그런 좀 문화가 생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까 자연 녹지 지구를 뭐 일반 상업적으로 준주거 사례 있죠. 그게 사전 협상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국계법에. 그래서 제가 아는 거는 K 호텔 저 강남에 거기 K 호텔이 있거든. 그 직원 공제조합이 지금 자연 녹지가 그 준주거인가 그렇게 가가지고 거기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전략 시설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분 박영석 교수님, 김병현 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을 계기로 해가지고 우리 건축가 도시계획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멋진 부산을 만들 수 있을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